회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밤이 되면 너무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아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은 인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릴까요? 회장님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요.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밤 인호의 곁에서 보냈어요. 점차 인호는 서연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닙니다. 서연 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어요? 매달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런 큰 돈은 절대 안 돼요.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더욱 받아주셨으면 해요. 서연 씨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요양 빌라 3층 침실에서 59세 김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 6개월째였죠.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이혼 후 혼자가 된 서연에게는 그나마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서연이 돌보는 환자는 77세 장인호 회장이었어요. 한때 건설업계를 주름잡았던 거물이었지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은 그 예리한 시선에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났어요. 요양원에서 이곳으로 오기 전 서연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폭력적인 남편과 살아야 했고 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면 주먹부터 휘둘렀고 서연은 그런 남편을 피해 친정집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인호가 어느 날 물었을 때 서연은 잠시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살게 됐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떨어져서 서연의 말이 끊어졌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편이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굴러떨어졌죠.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인호는 그런 서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보험금이 나와서 당장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인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인호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혈압약을 챙겨드렸어요. 인호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정성스럽게 우려내어 드리고 오전에는 신문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드리고 오후에는 창가에서 함께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호는 서연의 세심한 보살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손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 아내 손과 비슷하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인호가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죠.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가난했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격려해줬어요. 인호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부인분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 보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버텨줬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꼈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한 추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은 인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장남 장도훈과 차남 장도윤이 저녁에 찾아왔을 때 서연은 조용히 뒤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형제들은 아버지와 간단한 안부 인사만 나눈 후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아버지,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도훈이 형식적으로 물었을 때 인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잘 챙겨주고 계셔. 덕분에 몸도 많이 좋아졌어.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내일 일찍 출장을 가야 해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 인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연은 그런 인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호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밤이 되면 너무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고 아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인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릴까요? 회장님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요.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하지만 서연 씨께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인호가 망설일 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때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서로 의지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저도 기뻐요.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밤 인호의 곁에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옆에 앉아 있기만 했지만 점차 인호는 서연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존재가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매일 밤 이렇게 계시는 게 미안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 씨는 낮에도 저를 돌봐주시는데 밤까지 희생하시니.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사양했지만 인호는 고집을 피웠어요. 아닙니다. 서연 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에요. 서연 씨가 제게 주시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인데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겠어요. 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큰 돈은 절대 안 돼요,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더욱 받아주셨으면 해요. 서연 씨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인호의 간절한 부탁에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에 만족했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호의 따뜻함과 신뢰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넉넉한 마음이 서연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인호가 잠든 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끼게 된 서연은 그동안 참아왔던 작은 사치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화장품도 사고 예쁜 옷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인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인호의 곁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서연은 그의 과거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인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털어놓듯 자신의 젊은 시절을 들려주었어요. 서연 씨, 제가 20살 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느 날 밤 인호가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살았죠.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해도 라면 한 그릇 먹기 어려웠어요. 서연은 인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회장님. 그런데 그때 한 여자를 만났어요. 지금의 제 아내죠. 그 사람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형편이 어려웠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저를 격려해줬어요. 제가 지칠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줬죠. 인호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돈 한 푼 없이 빌린 돈으로 작은 공구점을 차렸는데 첫 달에 단 하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절망하고 있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손은 참 따뜻해요.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다 잘 될 거예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인호가 아내에 대해 말할 때의 그 따뜻한 표정, 깊은 사랑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서연에게는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서연이 말하자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고 아들들을 키우면서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줬어요. 인호가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손, 내 아내 손 같소? 따뜻하고 얇고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가난, 그리고 이혼으로 자신을 잊고 살던 서연이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어요. 59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도 제 아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인호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밤부터 서연은 인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인호 역시 서연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어요. 서연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인호가 매일 밤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고 서연은 그런 인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인호는 회사 창업 초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을 때 너무 기뻐서 아내를 안고 방 안에서 춤을 췄어요.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럽네요.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니.
서연이 진심으로 말하자 인호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서연 씨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희생적인 분인데. 인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언제적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인호는 서연을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서연 역시 인호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서연의 말에 인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예뻐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 인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첫사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밤마다 인호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호 역시 서연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연 씨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왜 안 돼요? 진심인데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건 처음이에요. 인호의 고백에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인호는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래된 보석함에서 꺼낸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생전에 아꼈던 목걸이예요. 서연 씨가 가져주셨으면 해요. 인호가 목걸이를 건네며 말했을 때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부인분의 유품인데. 서연이 사양하자 인호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도 서연 씨 같은 분이 가져주기를 원할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인호의 간절한 부탁에 서연은 결국 목걸이를 받았어요.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인호의 손길이 서연에게는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 아내보다도 더 잘 어울려요. 인호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인호가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사랑인지 단순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이었어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행복 뒤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진주 목걸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인호에게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인호의 얼굴에는 요즘 들어 생기가 돌고 있었고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 오늘 목걸이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인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매일 하고 있어요. 서연의 대답에 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버지, 장남 장도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차남 장도윤도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뒤로 물러났지만 도훈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에 고정되었어요. 도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도훈이 목걸이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인호가 의아해하자 도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왜 저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목걸이에 손을 가져갔고 인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도훈이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의 유품을 요양보호사에게 줬다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없으신 겁니까? 그만해라. 인호가 소리쳤지만 도윤이 거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이 여자가 뭐길래 밤마다 아버지 방에 들어오고 어머니 유품까지 받는 겁니까? 서연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두 형제의 적대적인 시선이 마치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도훈이 서연을 향해 소리쳤을 때 인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어요. 그만해라. 서연 씨는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야. 인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렸다고요? 도윤이 비웃었어요. 아버지, 이 여자가 뭘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밤마다 내 곁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달래주셨어. 너희들이 해주지 못한 일을 해주신 거야. 인호의 말에 형제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도훈은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혼한 여자라는 거 말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훈의 말투에서 뭔가 조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도윤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생명보험을 5억 원짜리로 바꿨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깊이 파헤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인호가 반박했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5억 원 받고 1년도 안 되어서 여기 와서 또 다른 노인을 노리고 있잖아요. 수법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인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을 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정말로. 서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정말로 뭐요? 도훈이 다그쳤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아니면 정말로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형제님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서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진심이라고요? 그럼 매달 5천만 원 받는 것도 진심이고 어머니 유품 받는 것도 진심이네요? 그 말에 인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매달 아버지 계좌에서 5천만 원씩 이 여자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더군요. 도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인호가 소리쳤지만 형제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 여자가 뭘 해줬다고 그런 거액을 줍니까? 밤에 옆에 앉아 있는 게 5천만 원짜리 일이에요? 도윤의 말에 서연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인호가 분노했습니다. 서연 씨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위로요? 도훈이 비웃었어요. 그 위로 값이 매달 5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6억, 10년이면 60억이에요. 그때 도윤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 여자 남편이 죽던 날 뭘 했는지 아세요? 119 신고를 20분이나 늦게 했대요. 20분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술에 취해 넘어진 남편을 보고 잠시 망설였던 그 순간들이요. 그건 그때 너무 놀라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도훈은 계속 몰아붙였어요. 놀라서요? 20분 동안 뭘 했죠? 혹시 남편이 죽기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절규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어요. 이 여자의 과거를 더 조사해 보니까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갈등이 심했다더군요. 이혼 이야기도 자주 나왔고요. 도윤이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인호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사랑하는 서연에 대한 믿음과 아들들이 제기하는 의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리는. 인호가 중얼거리자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여자는 위험해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버지를 노리고 있다고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정말로 아껴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도훈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그 목걸이 벗고 돈도 받지 마세요. 형제님들이 너무하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도윤은 냉정했어요. 너무한 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더 너무하죠. 그 말에 인호가 폭발했어요. 그만해라. 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 형제가 동시에 외쳤지만 인호는 돌아서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이놈들 말 듣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이미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의욕 어린 시선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꿰뚫어 본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이 떠난 후 서연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인호는 그런 서연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틈이 벌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형제들과의 격렬한 대립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호는 평소보다 더욱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연 역시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밤마다 함께 보내는 시간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들의 말이 서연에게 큰 상처를 준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인호 자신도 아들들이 제기한 의혹들 때문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인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야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틀 후, 김 변호사가 빌라에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오랫동안 장그룹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떤 일로 부르셨나요?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호의 말에 변호사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언장을 말씀이시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인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서연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회장님,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 때문이 아니라 서연 씨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정리해두고 싶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겠습니까? 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별장과 전남 해안 별장, 그리고 회사 지분 10%를 김서연 씨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펜이 멈췄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서연 씨에게 별장 2채와 회사 지분을 상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인호의 대답에 서연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안 돼요, 회장님. 그런 큰 재산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인호는 단호했습니다. 서연 씨가 받아야 합니다. 서연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에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런 중요한 결정은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는 이미 상의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고요. 인호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인호는 오히려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더욱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욕심 없이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요.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떠났고 그날 저녁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장도훈과 장도윤이 빌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도훈이 거실 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왔습니다. 유언장을 고쳤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 인호가 담담하게 답했을 때 도윤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어머니 유품이 있는 별장을 요양보호사한테 넘기겠다고요? 우리 가족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서연 씨야. 내 생명의 은인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인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은인이라고요? 도훈이 비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별장까지 차지하는 은인이 어디 있어요? 서연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막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으로 하신 결정입니까? 도윤이 다그쳤을 때 인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어요. 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느냐?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내 자유다. 자유라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궈놓은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주는 게 자유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해주지 못한 걸 해준 사람이야. 인호가 소리쳤을 때 도윤이 서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 여자가 뭘 해줬는데요? 밤에 옆에 앉아 있는 게 별장값이에요? 그만하세요. 서연이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요구 안 했다고요? 도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목걸이는 누가 달라고 했죠? 돈은 누가 받자고 했고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형식적으로는 인호가 먼저 제안한 것들이었지만 서연 자신도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도윤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 여자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뭐라고? 인호가 놀라며 물었을 때 도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죽기 전 몇 달 동안 이 여자가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생명보험 증액, 이혼 변호사 상담, 그리고 도훈이 서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술버릇 조장.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술을 더 마시도록 부추겼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게? 인호가 혼란스러워하자 도윤이 설명했어요. 이 여자가 남편한테 일부러 비싼 술을 사다 주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만들어서 더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도윤의 말이 끊어졌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훈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서연이 술집 사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좋아하는 위스키로 비싼 걸로 주문하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녹음 속 서연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인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입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도훈이 차갑게 말했을 때 인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이 떠난 후 인호와 서연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인호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오늘은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밀리에 형제들은 서연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서연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이었습니다. 유언장 파문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호와 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인호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고 서연 역시 위축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이 평소처럼 인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시죠? 저는 민 탐정입니다. 장도훈 씨가 의뢰하신 건으로 왔어요. 민 탐정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을 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탐정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서연 씨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마쳤는데 장도훈 씨와 함께 인호 회장님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장도훈과 장도윤이 민 탐정과 함께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인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민 탐정입니다. 김서연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도훈이 소개하자 인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탐정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을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매우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김서연 씨의 남편 사망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김서연 씨의 남편은 작년 3월 15일 밤 10시경 자택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죠. 민 탐정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인호가 말하자 민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김서연 씨는 남편이 쓰러진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 정확히 23분이 걸렸습니다. 23분? 도윤이 놀라며 되묻자 민 탐정이 계속 설명했어요. 네, 그리고 그 23분 동안 김서연 씨가 뭘 했는지 CCTV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민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흑백 화면에 계단에서 떨어진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서연 씨는 남편이 쓰러진 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 탐정이 영상을 일시정지시켰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편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의 남편이 미약하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까? 인호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의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더 있습니다. 민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남편 사망 직전 김서연 씨의 행동을 추적해 보니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라고요? 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먼저 사망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5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2주 전부터 남편의 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민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김서연 씨가 남편 명의로 주문한 술 구매 내역입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비싼 술을 계속 사서 집에 비치해뒀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이 마시게 했다는 거군요. 도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민 탐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서연 씨가 사고 당일 오후에 보험회사에 전화한 내용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언제 나오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험금에 대해 문의했다는 뜻입니까?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사고 당일 저녁 김서연 씨는 남편에게 평소보다 훨씬 비싼 술을 권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취해 있었다고 해요. 도훈이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이 여자는 남편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라니. 인호가 중얼거리며 서연을 바라봤을 때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더 있습니다. 민 탐정이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어요. 김서연 씨는 남편 사망 후 단 3개월 만에 이곳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취직 전에 인호 회장님의 재산 규모를 미리 조사했어요. 뭐라고요? 인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서연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복원한 결과 장그룹 재산 규모, 인호 회장님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서연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호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아버지, 이 여자는 위험합니다. 남편 죽이고 돈 받은 여자예요. 도윤이 소리쳤을 때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서연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서연 씨, 인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을 죽였고 회장님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도훈이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점점 회장님을 진심으로 아끼게 됐어요. 서연의 고백에 인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진심이라고요? 도훈이 비웃었어요. 살인자가 무슨 진심이에요? 그때 인호가 조용히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인호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이 사람 덕에 내가 살아있어. 아버지. 형제가 동시에 외쳤지만 인호는 계속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요. 지금 이 순간 서연 씨가 내게 해준 일들은 진짜였어요. 인호의 말에 서연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도 여전히 자신을 감싸주는 인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상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의 과거가 모두 밝혀진 지 사흘 후 장도훈과 장도윤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변호사님, 아버지의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도훈이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후견인 신청이라니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사기꾼에게 속아서 판단력을 잃으셨어요. 이미 유언장까지 바꿔서 그 여자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 충분히 신청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서연 씨의 범죄 이력은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 심리가 열렸습니다. 인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고 서연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도훈과 도윤이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인호 씨의 후견인 선임 신청권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하자 도훈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 장인호는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이력이 있는 김서연에게 속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김서연은 남편을 살해한 후 보험금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장인호에게 접근해 6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얻어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장인호 씨, 이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인호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서연 씨의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다 꾸미고 있는 겁니다. 도윤이 소리쳤을 때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장인호 씨, 김서연 씨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 대가로 매달 5천만 원을 주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6개월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남편을 죽였고 회장님도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어요. 서연의 고백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계산된 연기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로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훈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철회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어요. 다만 회장님의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인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절규했지만 인호는 단호했어요. 김서연 씨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해준 일들은 진짜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따뜻함을 주지 못했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장인호 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린 후 판결하겠습니다. 2주 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인호는 치매 초기 증상은 있지만 일상적인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재개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장인호의 후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할 사유가 부족합니다. 도훈과 도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법정에서마저 패배한 것이죠. 이럴 수가 없어. 도훈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후였어요. 형제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인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거든요. 인호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오히려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빌라로 돌아온 서연은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호가 잠든 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야. 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을 때 그 미소에는 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서연은 법정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펼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이용해 인호와 판사의 동정심을 얻어낸 거죠. 진짜 감정과 계산된 행동이 절묘하게 섞인 완벽한 연출이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었고 유언장대로라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재산을 얻게 될 것이었어요. 미안해요, 회장님. 하지만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서연이 속삭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침실에서 인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어요. 59세의 나이에도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었거든요. 서연은 인호의 침실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깊이 잠든 인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함과 애정, 그리고 계산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같이 인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치 어제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연 씨,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인호가 물었을 때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회장님. 정말 편안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정 승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형제들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인호는 서연에게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최종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요. 이틀 후 김 변호사가 다시 빌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증인과 증인들까지 함께 왔어요. 인호는 이번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기를 원했거든요. 오늘 최종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을 때 인호는 또렷하게 답했어요. 강남 별장, 전남 해안 별장, 회사 지분 10%, 그리고 현금 50억 원. 모든 것을 김서연 씨에게 상속합니다. 현금 50억 원이라는 말에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현금까지 포함하면 총 상속 규모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서연 씨가 받아야 할 몫입니다. 인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서연은 옆에서 계속 사양했지만 인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날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도훈과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관 2명도 함께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김 변호사가 당황하며 물었을 때 도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버지가 또 속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남편 살해 혐의로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어요. 도윤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당신이 남편을 죽이는 과정이 다 녹화되어 있더군요.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이 부인했지만 도훈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웃집 보안 카메라에 당신이 남편을 밀어뜨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인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 설마 정말로.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절규했지만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일단 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인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 씨를 데려갈 수 없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도훈이 소리쳤을 때 인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작이라고요? 도윤이 비웃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속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때 서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하,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도훈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가 남편을 밀어뜨렸다고요? 그런 영상이 있다고요?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의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영상을 지금 당장 보여주시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도윤이 당황하며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사실 그들이 가진 건 추정에 불과했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저희가 경찰에서 확인해봐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주는 거네요. 가족 모두가 모인 거실이 순간 숨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김 변호사가 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인호 회장의 최종 유언장을 공표하겠습니다. 강남 별장, 전남 해안 별장, 회사 지분 10%, 현금 50억 원. 모두 김서연 씨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도훈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윤이 서리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요양보호사 주제에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을 차례로 노려보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선택은 내 것이다. 내 어머니도 이 사람을 좋아했을 거다. 어머니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도훈이 절규했을 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소심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차가운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당신들이 아버님 곁을 지킨 적 있나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지켰습니다. 지켰다고요? 돈 때문에 한 짓을. 도윤이 반박했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돈 때문이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도 결국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말이 끝나자 인호가 서연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다. 난 이 사람을 선택한다. 인호의 선언에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좋습니다. 도훈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후회는 내가 하마. 인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형제들이 나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에는 인호와 서연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을 때 인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 씨.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 서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200억 원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군.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인호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최종 유언장이 작성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인호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때로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이 인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인호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연, 누구시오? 인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인호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인호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장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지만 도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또 무슨 조작된 증거인가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지만 도윤은 진지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CCTV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당신이 약병 라벨을 바꾸더군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인호의 침실이 보였고 서연이 약병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 서연은 조심스럽게 2개의 약병 라벨을 바꿔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도윤이 영상을 일시정지시키며 물었어요. 혈압약과 수면제 라벨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가 혈압약 대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든 거죠.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가 바꿨죠. 서연의 대답에 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인정하는 거네요? 뭘 인정해요? 서연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제가 살렸는데요. 뭐라고요? 도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 서연이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진 건 제가 라벨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잘못 처방된 약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걸 바로잡은 거고요. 서연이 다른 영상을 보여주며 계속 말했어요. 이건 그 전날 밤 영상이에요. 간병인이 실수로 가져온 약병들을 제가 정리하는 장면이죠. 당신들이 본 건 제가 잘못된 라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모습이에요. 도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아버지를 구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그래야 아버님이 평생 제 손을 붙잡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침실에서 인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누구시오? 서연과 도윤이 동시에 침실로 향했어요. 인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달려가며 불렀지만 인호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인호가 도윤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을 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연은 조용히 인호의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전 여전히 회장님 곁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요? 서연이 순수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돌봤을 뿐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억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회장님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드린 것 뿐입니다. 서연이 인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렇죠, 회장님? 우리 함께 보낸 시간들이 행복했죠? 인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기억은 흐릿했지만 서연에 대한 따뜻한 감정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그리고 그 여자,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유언장은 완벽했고 인호의 의사표현도 명확했었거든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계획, 인호와 보낸 따뜻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진 감정들까지. 서연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인호에게 진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인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인호의 침실로 향했어요. 인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인호를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려 했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 자신도 어디까지가 계산이고 어디부터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어요. 도윤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차에 앉아 형과 통화하며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형,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여자의 약점을 찾아야 해요. 빌라 안에서 서연은 인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점점 세게 내리고 있었고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승리의 미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편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